자, 이제 개념들 쭉 나옵니다. 책이 다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이렇게 단어장처럼 모아본 거죠. 그럼 이제 제 1편. 가장 큰 목차가 편이거든요. 편, 장, 절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왜 필요했지만 어쨌든 1편 가장 큰 목차가 1편인데 원래 행정법 서론이죠. 행정법 서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제가 요약해서 법치행정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 첫 번째 큰 파트 편은 네 가지의 중간 대조 챕터죠. 장으로 표현했는데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네 가지 장으로 나눠지죠. 뭐 또 목차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1장 행정, 2장 행정법, 3장 행정법 법률관계, 행정상 법률관계, 행정상 법률관계. 목차가 하나씩 조금씩 글자가 길어지죠. 그리고 4장은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이렇게 네 가지의 중간 대륙 챕터 장으로 나눠지죠. 그럼 이제 그 중에 행정부터 볼까요? 1장 행정. 국가작용의 종류가 나오죠. 이것도 제가 웬만하면 박스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서술식으로 하는 것보다 박스로 하는 게 시각적으로는 잘 요약되기 때문에 한 거죠. 국가작용 생결 세 가지. 입법, 행정, 사법이죠. 중심축은 행정이야. 그러나 시작은 법을 만드는 데서 시작되죠. 법을 만드는 걸 입법이라고 하죠. 근데 입법이라고 하면 되는데 요걸 교수들이 뭔가 좀 수식어가 붙죠. 일반적, 추상적 법 정립작용. 행정은 개별적, 구체적 법 집행작용. 사법은 소극적, 수동적 법 판단작용이죠. 일반적, 추상적, 개별적, 구체적 요거는 의미가 있긴 한데 이것도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요 세 가지 법을 만드는 거, 법을 집행하는 거, 그 과정에 생긴 분쟁을 판단해서 재판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얘가 있죠.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과세처분 과정에서 위법성 문제가 됐다. 그럼 사법 손해배상이나 심판소송으로 권리를 구제받게 되겠죠. 병력법에 따라서 입영명령을 하죠. 이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면 사법 재판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게 되는 거죠.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 허가를 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분쟁이 생기면 손해배상, 심판, 소송 등의 권리 구제받게 되겠죠. 그래서 법을 만드는 걸 입법, 그걸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행정, 그 과정에서 생겨서 분쟁이 있을 때 재판하는 것을 사법,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이 등장하고 중심축은 입법이에요. 그러면 일단 내용은 몰라도 상관없는데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행정의 특징이 개별적, 구체적이죠. 그러면 입법의 특징인 일반적, 추상적 요거를 슬쩍 끼워 넣어가지고 틀리게 구성합니다. 또 행정은 적극적, 능동적인 작용이죠. 그래서 소극적, 수동적인 사법작용과 비교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일구라는 개념도 나오고 개출한 개념도 나오는데 뭐 여기는 안 나왔는데 책에 다 나와 있을 건데 일단은 오는 원칙과 예외가 서로 얽히고 섞여 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입법, 행정, 사법 요 세 가지 용어를 보시고 그리고 2번 통칭이 요거는 국가가 하는 행정작용 중에 아주 특수한 행정작용 아주 정치적이야. 고도의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판사들이 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정작용 중에서 통칭이라는 행정작용은 재판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작용을 통치행위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사법 시스템 있죠. 사법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어. 열기주의하고 개괄주의라는 게 있죠. 개괄주의는 웬만하면 다 받아. 한자로 다개자의 포괄이라고 할 자죠. 웬만하면 다 포괄해서 재판의 대상으로 삼아줘라. 그래서 법에서 특별히 안 된다라고 규정되는 거 외에는 다 받아줘라. 이게 개괄주의. 반면 열기주의는 나열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만 재판의 대상이 된다. 이게 열기주의가 되는데 개괄주의는 누구한테 유리한 사법 시스템일 것 같아? 웬만하면 다 받아줘라. 그러니까 국민들이 억울하면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사법부잖아. 사법부에 갔더니 법에서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게 딱 요거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 재판의 대상 범위가 넓어지죠. 개괄주의는 국민한테 유리한 사법 시스템입니다.
반면 열기주는 행정작용 중에 재판 대상이 딱 정해져 있어. 나열되어서 기록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 대상 범위가 좁으니까 누구한테 유리한 사법 시스템? 국가한테 유리한 사법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국가 국민 계속 나온 거죠. 다만 열기주는 옛날에 있었던 것이고 지금 현재는 개괄주의라고 하는 사법 시스템이 대부분 나라가 채택을 하고 있죠. 우리도 개괄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개괄주의는 나중에 소송법에 나오지만 통치행위할 때 한 번 더 등장하죠. 그래서 일단 다 받아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치행위는 행정작용은 예외적으로. 자, 원칙 예외 또 나오죠. 원칙적으로 웬만하면 다 받아줘야 된다. 국민 편 들어주는 사법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는데 너무 정치적으로 민감해서 재판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특수한 행정작용을 통칭이는 예외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그럼 왜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을 해주는가에 대한 배경은 국가국민이죠. 국민들 생각한다면 뭐 했으면 좋겠으나 재판의 대상으로 삼아서 잘잘못을 따져줬으면 좋겠으나 그러나 너무 정치적으로 민감한 것은 사법부가 정치적인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괄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통칭이라는 개념을 인정해서 재판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죠. 통칭에는 아주 유명한 개념인데 최근에 윤석열 내란 이쪽 계엄 선포를 했단 말이야. 그 계엄 선포가 통칭인가 아니면 통칭이 아닌가를 둘러싸고 논란들이 있죠. 근데 이제 윤석열 측 입장은 계엄 선포는 통칭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사법적인 잣대로 잘잘못을 따질 문제는 아니다라는 게 윤석열 측 주장. 반면 이제 검사, 특검 쪽에서는 통칭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심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게 검사 측의 특검 측의 주장이죠. 분쟁이 생겨서 재판 갔더니 판사들이 계엄 선포 자체는 통칭이지만 계엄 선포가 내란이라는 범죄 수단으로 활용됐을 때는 통칭이가 아니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죠. 물론 1심이기 때문에 2심, 3심에 갔을 때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나중에 이제 교재에 들어가면 통칭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들을 설명을 할 겁니다. 또 이것도 그것까지 하나 설명하면 또 너무 시간이 기니까 2시간 안에 최대한 압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통칭이라는 개념은 고도의 정치적 성격, 그래서 재판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수한 예외적인 행정작용, 이게 되겠죠. 1장에서 보시고. 자, 다음 2장 행정법이죠. 2장은 행정법은 행정과 관련되는 법이죠. 그럼 이제 개념 요거는 안 외우셔도 되는데 한번 보시면 돼요. 행정은 조직, 작용 및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이야. 조직법과 작용법과 구제법으로 구성되어 있죠. 행정조직법은 행정법 강론 7급 시험 범위에 들어가죠. 그러면 행정법의 총론에서 한 건 양대축 행정작용과 관련되는 법이죠. 행정작용법. 행정구제와 관련된 거죠. 행정구제법을 양대축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법칙 원리 아주 진하게 법칙행정 원리는 행정은 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원칙이죠. 그래서 법칙행정, 행정은 법률의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되고 법률의 내용에 위반되면 안 되고 그리고 이를 위반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재판 등을 통해서 구제 제도가 마련된다. 조금 전에 설명한 거죠. 여러분들이 하는 행정작용은 일단 법적인 근거가 필요해. 과세 처분을 하려면 소득세법의 근거가 필요하죠. 그리고 한계,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면 안 돼. 법 한계 안에서 이제 한계를 넘어가면 안 돼. 그리고 근거가 있어야 되고 한계를 넘어서면 안 되는데 그 안에 있으면 적법이야. 근데 그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없거나 한계를 넘어서면 안 되는데 넘었을 때는 위법이죠. 그러면 그 재판을 통해서 통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근거, 한계, 통제 세 가지가 핵심 키워드인데 근거와 관련된 게 법률 유보라고 해.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교수들이 이름을 보신 거죠. 법률 유보, 즉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게 법률 바로 밑에 나오죠. 마지막에 법률 유보.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계는 법률이죠. 법의 한계를 넘어서면 안 돼. 이게 법률 우위. 그리고 통제는 행정구제, 구제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법치 행정의 원리에 세부 컨텐츠 세 가지입니다.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죠. 법규 창조력은 법규 아까 법규범 다 같은 말이었죠. 국민의 권리 의무에 구속력을 미치는 규범인 법규범은 행정부가 함부로한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만 국민 권리 의무의 구속력을 갖춘다는 것이죠. 의회가 만든 법이 기본이 되죠. 그러니까 행정부가 함부로 법 만들 수는 없어. 행정부는 입법부가 만든 법률에 따라서 법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구속력 있는 규범인 법규범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법률의 형태로 만든다. 이게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우위는 법률이 행정보다 우위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는 행정작업은 법의 테두리 한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한계를 벗어나면 안 된다. 위반하면 안 된다. 이게 법률 우위라고 해. 그리고 근거는 행정작용은 법의 근거를 두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법적 근거는 누가 만드냐? 의회가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걸 의회 유보라죠. 의회한테 맡겨져 있다. 의회 유보죠.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의회가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의회 유보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전문 용어이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공무원이야. 행정장을 때 일단 근거가 있어야 돼. 그게 법률 유보라고 이름을 붙였어. 그리고 법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돼. 한계를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걸 법률 우위죠. 그리고 위법인지 적법인지 판단하는 두 가지 축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법률 유보 원칙이라 해. 한계를 넘어섰느냐 안 넘어섰느냐 이걸 법률 우위 원칙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두 가지 원칙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행정장을 때 꼭 지켜야 될 기본적인 규칙이 되겠죠. 그리고 이걸 위반하면은 뭐야? 사편 행정구제법으로 가서 잘잘못을 따져서 국민들의 권리구제를 받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게 법치행정 원리로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또 보시고. 자, 다음 페이지. 그럼 우리가 위법적 법을 따지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행정이 법에 따라야 된다. 법치행정의 원리가 되겠죠. 그럼 법치행정 원리를 따르려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법이 존재하는 형식, 사람들이 인식할 때 어디다 근거를 두고 인식하느냐. 요걸 교수들이 이름을 붙이죠. 법원이라고 하죠. 한글로만 써버리면은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 대법원, 행정법원, 요는 민사법원,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원은 한자로 보통 변기되죠. 법의 근원이라고 하죠. 법의 근원, 법의 뿌리죠. 그런데 이 법원을 다르게 정리하면 쉽게 이해하면 법의 종류라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법의 종류라고 해도 크게 무리 없죠. 물론 법의 종류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나눠지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법의 종류는 두 가지야. 법은 눈에 보이는 법, 눈에 보이지 않는 법. 눈에 보이는 법은 한자로 한번 적어놨죠. 문장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법을 성문법, 문장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법을 성문법이라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법, 문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기는 걸 불문법 이렇게 하는 거죠.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책에서 봤던 용어들이야. 법은 성문법을 먼저 적용을 해. 불문법은 성문법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이죠. 우리가 보충이라는 말은 법학에서는 가장 기초 용어인데 하다 안 되면 최후 수단으로. 그러니까 수업 정규 수업 안 되면 보충 수업을 하죠. 법도 일단 성문법을 먼저 적용을 기준으로 삼아. 근데 성문법에서 찾아올 수 없을 때 불문법이 이 책에 자료에 있죠. 자료에 보시면 돼요. 칠판에 적는 거 여러분들 전달을 좀 쉽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성문법을 원칙으로 하는데 성문법 있을 때 보충적으로 불문법이 적용됩니다. 성문법에서 불문법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성문법은 다시 종류가 나눠져. 헌법이 제일 높은 법이죠. 그 다음에 법률, 그 다음에 조약은 특수문과 살짝 건너뛰고 명령, 그리고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치법규 요 네 가지가 성문법이고 상하 단계고죠. 밑에 있는 법은 위에 있는 법을 넘어가면 되죠. 그리고 성문법이 웬만하면 다 커버가 되지만 불문법이 나오죠. 관판조, 관서법, 판례법, 그리고
조리법, 관습법, 판례법, 조리법. 근데 이 조리법은 행정법에서는 일반 원칙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아주 중요한 개념들로 되는 거죠. 그럼 이 트리노트를 바탕으로 이제 개념 볼까? 밑에 성문법, 성문법은 위에 트리노트로 요약되어 있지만 밑에 개념 정의되어 있죠. 헌법은 뭐냐? 국가의 최고법이죠. 기본법, 국가의 행정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행정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최고의 법이 헌법이야. 그리고 그럼 이제 헌법은 누가 만들겠다? 국민이 만들죠. 국민이 만드니까 제일 높은 법으로 볼 수 있죠. 헌법은 국민이 만든 거지. 반면 국민이 모든 법을 다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대표를 뽑아서 입법부죠. 입법부가 만든 법을 법률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거는 국민의 입법권을 대표를 뽑아서 입법부한테 입법할 권한을 넘겼죠. 헌법에 그렇게 정한 거죠. 그러면 입법부가 만든 법을 법률이라고 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죠. 행정법의 가장 기본은 입법부가 만든 법률이 기본입니다. 식품위생법, 병력법, 소득세법 이런 것들이 다 입법부가 법률의 형태로 만든 거죠. 다만 행정부가 입법부가 모든 법을 다 만들면 좋은데 행정의 전문적인 사안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전문성을 못 쫓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명령이라고 해요. 행정부한테 다시 법 만들 권한이 넘어가죠. 요게 명령. 그 명령은 행정부가 만든 법을 명령이라고 해.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인 사안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요게 지자체가 제정하는 자율구분. 이걸 자치법규로 하죠. 요게 성문법 상하 단계 구조로 나눠 있죠. 그래서 헌법, 국민이 만든 각 기본적인 사안을 정한 국가의 최고법. 그 다음에 법률, 국민의 대표기관 의회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제정한 법 형식. 요게 법률. 조약은 국가끼리 맺은 계약서인데 이거는 특수한 조약, 특수법원으로 간단하게 언급되고. 그리고 명령은 행정부가 만든 법인데 둘로 나눠.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을 나누죠. 그럼 이 두 가지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 행정부가 만든 명령이란 공통점. 차이점은 국민한테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법규 명령. 국민한테 법적 구속이 없느냐? 행정규칙이죠. 근데 이거는 여기서 소개를 했는데 나중에 뒤에서 행정입법에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이거는 자료를 한번 보시면 자료 페이지가 없어서 상당히 좀 불편한데 그 뒤에 보면 2편 봐봐. 2편에 보시면 첫 번째 챕터가 행정입법이죠. 그러니까 요 개념은 지금 여기서는 명령하고 자치법규로 행정법 소개만 되어 있는데 자세한 건 어디로 간다? 뒤에 행정입법 같은 보시면 요 트리노트를 받아가지고 그럼 요게 나중에 다시 뭐로 이어진다? 명령은 다시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 두 가지로 다시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뒤에서 나올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소개만 하죠. 행정법이 사실 처음에 힘든 이유가 앞에서 뒤에 걸 먼저 당겨서 설명을 하고 있어. 뒤에 갈수록 앞에 봤던 것들이 또 반복해서 소환되는 거죠.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책에 보시면 그래서 연관 페이지를 내가 다 표시해뒀거든요. 책에 나중에 소개할 때 아마 정식 수업을 하게 되면 첫 시간에 또 교재 소개를 하면서 오리엔테이션 할 때 그때 할 건데 또 그중에 선행학습 중에 또 선행학습 오늘 지금 수업 듣는 분들은 선행학습 중에 선행학습을 하는 거니까 그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죠. 됐고요.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그게 법규명령은 행정청이 정립하는 일반적 추상적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 그러니까 국민한테 구속력이 있는 행정입법을 법규명령이라고 해요. 반면 행정규칙은 행정부가 조직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내부 업무 처리 지침을 행정규칙이라고 한다. 자치법규는 지자체가 지정한 거죠. 조례와 규칙으로 나눠진다. 됐고요. 자, 그리고 불문법, 관서법, 판례법, 조리법 세 가지 관판조죠. 관서법은 관행이 반복되고 법적인 확신이 생길 때 생기는 법을 관서법이라고 한다. 판례법은 판결이 반복되면은 반복되는 판결의 공통적인 쟁점이 있죠. 그것을 법적으로 구속력을 생긴다. 그걸 판례법. 근데 이 두 가지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조리법, 이게 중요하죠. 조리법은 사물의 본질적 법칙이죠. 일반 사회의 정의감에 비춰 반드시 그러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물의 본질적 법칙 또는 법의 일반 원리를 조리법인데 이게
행정법에 넘어서 아주 중요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거는 다시 밑에 6번으로 이어지죠. 그 조립법은 1번 원칙은 5가지로 나오죠. 비례 원칙, 신신뢰 원칙, 평등 원칙, 자기 구속의 법리, 부당결부 금전칙. 요 5가지 원칙인데 요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근데 다만 개념은 간단해. 비례 원칙 밑에 박스 나오죠. 합리적 비례관계죠. 여러분들이 하는 행정작용이 행정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 균형관계가 있어야 돼. 비례원칙. 그래서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럼 심하다. 비례원칙은 뭐하고 뭐가 제해진다? 공익과 사익을 제죠. 그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경찰 공무원이야. 지방경찰청장이야. 내가 음주운전을 했어. 면허를 취소하죠. 그런데 도로교통법에 보면 음주운전했을 때 술 마신 정도에 따라서 면허 취소 정지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 그런데 술 아주 조금 마신데 면허가 취소가 됐어. 그럼 내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은 인정하지만 면허 취소는 너무 과도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나의 생각. 반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음주운전 건전이나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 주장. 그러면 심한지 안 심한지 나는 심하다고 주장하고 여러분들은 심하지 않다고 주장하죠. 그럼 이제 판사들이 봤을 때 심한지 안 심한지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거기서 판단하는데 그때 기준된 게 뭐지? 비례원칙이죠. 비례원칙이란 불문의 법원칙이 기준이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해져서 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비례원칙이란 불문의 법원칙을 위반한지 여부가 문제 재판을 갔죠. 그러면 나는 심하다고 주장하고 여러분들은 심하지 않다고 주장했을 때 분쟁이 생길 때 법원에 갔더니 판사들이 양쪽 이야기 다 들어보고 판단을 내려주는데 어떤 결론을 낼까요? 그 결론을 보는 게 편한데 다만 음주 관련되는 사건은 나중에 이제 책에서 나오겠지만 웬만하면 국민편 잘 안 들어줍니다. 뭐가 더 크다? 음주운전 건전한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 그래서 심하지 않다. 비례원칙을 위반하지 않다. 적법하다고 판결해주고 우리는 음주운전 관련된 문제가 지문에 나왔어. 그러면 이런 구조 속에서 판사들이 양쪽에 다 들어본 다음에 비례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때 재판 갔더니 판사들은 요 싸움에서는 국가 편 들어주는 거가 되어보이다. 그래서 심하냐 안 심하냐 그걸 포장한 게 비례원칙이야. 그러니까 비례원칙은 공익과 사익이 늘 지어지는 거죠. 두 번째 신뢰 원칙은 신뢰는 보호해 준다고 그게 신뢰 원칙이죠. 여러분들이 나한테 너 이런 요건 갖춰서 신청하면 허가해 주게 약속을 했어. 약속대로 허가를 해달라고 신청했는데 여러분들 해주면 문제가 없어. 근데 안 해주면 야 해주기로 했잖아. 왜 약속 안 지켜? 그것을 개념화시킨 게 신뢰원칙. 요거는 책에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소 좀 어려운데 신뢰원칙 앞에다가 비례원칙 앞에다 심하다. 그거 적어주면 돼. 심하냐 안 심하냐 요게 비례원칙. 좀 쉬운 표현을 하면 그렇죠. 신뢰원칙 왜 약속 안 지켜? 요게 신뢰원칙이죠. 신뢰 네가 한 약속 내가 믿고 신청했는데 약속대로 해줘야 돼. 왜 약속 안 지켜? 그게 신뢰원칙. 세 번째 평등원칙은 우리가 왜 차별해? 요게 평등원칙은 우리가 익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이 잘못했는데 쟤는 파면 나는 견책. 아까 쟤들은 견책 나는 파면. 이거 너무 심하다고 아까 왜 차별해? 이게 평등원칙이죠. 이거는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는 한데 뭐 사례는 여러 가지가 많지만 이제 제일 뭐 쉬운 예가 뭐 할 수 있느냐? 남자들만 군대 가는 거야. 그죠? 그럼 차별이죠? 심한 차별이 안 심한 차별이야? 군대 가는 남자들은 차별이라고 주장할 거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주장했죠. 반면 이제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그럼 싸움 붙죠? 재판 가죠? 판사들이 또 판단을 내주는 거죠. 그래서 왜 차별해? 그게 기준이 된 거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차별 없이 공평해. 그럼 이 말은 합리적인 원칙은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면 차별 없이 공평하게 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이유가 있으면 차별이 허용된다. 라고 하죠.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차별도 허용되죠. 가산점 제도, 군 가산점 제도는 차별, 이 합리적 차별했다고 봤죠. 반면 유공자 가산점은 이유가 있는 차별로 봤죠. 그런 것들은 이제 각종의 차별 사안이 있을 때 혜택을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법적인 분쟁이 생기면 법원에 갔을 때 이제 판사들의 판단을 받게 되는데 판사들이 어떤 경우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 평등 원칙 위반 아니다라고 판단할 것이고 어떤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 평등 원칙 위반,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하겠죠. 그래서 차별 왜 차별해? 이유 없는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 반대로 이유가 있는 차별은 허용된다. 그럼 이유가 있는 점지 분쟁이 생기죠.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에서 판단을 받게 되고 그게 평등원칙. 자기구속의 본인은 평등원칙의 파생원칙인데 기준이 달라. 그러니까 똑같은 잘못했는데 앞에 설레. 내가 청소년한테 술을 팔았어. 그런데 앞에 똑같은 상황에서 영업정지 1개월 받았는데 나한테는 3개월. 그럼 왜 기준이 달라? 행정청 네 기준이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왜 기준이 달라? 그게 자기구속이니까. 네가 정한 기준에 스스로 구속되는 거죠. 그래서 동종의 사안, 같은 사안은 같은 기준을 적용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개념화시킨 게 자기구속의 법이지. 왜 기준이 달라? 그게 자기구속의 법이야. 그리고 마지막 부당결범죄죠. 부당하게 갖다 끌어다 붙인 거죠. 왜 여기서 그 이야기가 나와? 이게 부당결범전칙이라고 돼 있죠. 내가 여권 발급 신청했어. 근데 거부당해. 거부당한 사유가 뭐냐 했더니 너 공과금 안 낸 거 있더라? 그러면 야 공과금은 내 안 낸 거 인정을 하는데 그러나 여권 발급하고 공과금하고 뭔 연관성이 있길래 왜 여기서 그 이야기가 나와? 이게 부당결범전칙이죠. 그럼 이제 국가는 관련이 있다고 주장할 것이고 국민들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죠. 분쟁이 생기죠. 그래서 그 분쟁을 해결할 때 된 거죠. 그럼 이제 요 그림을 보시면 여기 아까 뭐였습니까? 법칙, 행정은 법에 따른데 법원에 얘들이 있죠. 그러면 요 법에 뭐가 들어가? 성문법 하나씩 집어넣어. 헌법, 법률, 법규명령, 자치법규, 관서법, 판례법, 조리법 여기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행정작용이 이는 법을 위반했다고 국민이 주장하고 재판 갈 거 아니야. 그러면 국민은 위법이라 주장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뭐야? 위법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럼 이제 분쟁이 생기 재판할 때 판사들이 양쪽 다 이야기 들어보고 국민 편 들어준 판례. 그럼 비례원칙 위반을 인정한 판례, 부정판. 요 경기 결과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가 시험에 대한 OX 판도 가는 것이겠죠. 나머지도 다 그렇게 되겠다. 그래서 요 행정법 위반 원칙은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쉽게 일단 설명하면 왜 이거 너무 심하다? 비례원칙. 왜 약속 안 지켜? 신뢰원칙. 왜 나만 차별해? 평등원칙. 왜 기준이 달라? 자기구속의 법리. 왜 여기서 그 이야기 나와? 이게 부당결범전칙이죠. 그런데 쉬운 게 이해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말이 좀 어려워. 근데 말이 어려운 건 나중에 또 보다 지금부터 어려운 말 하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쉬운 개념으로 정리해 놓고 일단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7번. 법의 공포죠. 법이라는 게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국민한테 알려야 돼. 널리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를 공포라고 하죠. 공포. 그래서 공포란 확정된 법령의 시행을 위해서 국민이거나 주민에게 알리는 걸 공포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8번 소급 입법 금지죠. 자, 법을 만들면 이 법은 앞으로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생긴 게 기본이야. 오늘 법 만들었잖아. 만드는 법은 앞으로 6월 29일 이후로 효력이 생기는 게 원칙인데 오늘 만든 법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적는 걸 소급입법이라고 해요. 거슬러 올라가는 걸 소급해서 입법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소급입법이란 특정 법규가 법규 효력 발생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된 걸 소급입법인데 소급입법을 허용하면 뭔 문제가 생겨? 국민들은 상당히 불안해. 과거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법 만들어서 과거 행위를 규제해. 지금은 문제가 안 되는데 나중에 법이 만들어서 현재 행위를 규정하면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소급입법 전체 좀 전에 봤던 신뢰 원칙의 파생 원칙으로 봐. 그래서 뒤에죠. 법규를 적용할 때 소급해서 적용을 하면 법적인 안정성 또는 국민의 신뢰의 장애를 가져오므로 법을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하면 안 된다는 원칙. 이게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죠. 물론 여기 또 예외가 있긴 한데 그 예외는 나중에 교재에서 보도록 하죠. 일단 소급입법이라는 말 자체를 기억합니다. 소급,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된 걸 소급입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왜? 국민들의 신뢰 보호라는 사익을 고려해서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헌법상의 원칙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이죠. 예,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됐다. 그래서 두 번째 장 행정법에서 나오는 테마는 그렇게 보시고. 자, 이제 세 번째 행정상 법률 관계라는 게죠. 법률 관계는 뭐냐? 법률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 관계로 해. 근데 이 법률 관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권리와 의무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권리와 의무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한다. 우리 일상생활 자체가 법률에 의해서 규율된 생활관계를 말하죠. 여러분들
오늘도 법률관계 여러 번 맺었습니다. 학원 올 때 뭐 타고 와? 버스 타고 오거나 전철 타고 조금 법률관계. 계약이 체결돼 있죠. 여러분들하고 버스에서 여러분들하고 지하철 공사하고 운송 계약이 체결됐죠. 그 계약의 핵심 요체는 여러분들 차 탈 권리가 있어. 차비 낼 의무가 있죠. 그 버스에서나 지하철 공사는 그 반대의 권리가 있죠. 법률관계 한번 맺었죠. 또 하고 나서 요 수업 듣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법률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나고 수강 계약이 체결돼 있죠. 여러분들은 수업 들을 권리가 있어. 대신 수강료 납부 의무가 있죠. 하고는 그 반대의 권리가 있죠. 요게 법률관계. 저하고 학원하고도 법률관계죠. 저는 강의할 의무가 있죠. 대신 강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되겠죠. 학원은 그것도 반대의 권리가 있죠. 여러분들 지금 수업 듣는 것은 여러분들하고 저거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 아니야. 과외 계약을 체결한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실에서 수업 듣는 것은 여러분들하고 학원하고 나 사이에 두 가지 법률관계를 매개를 해서 수업을 듣는 거죠. 요게 법률관계 엄밀하게 분석해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다만 이 법률관계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관계, 요걸 사법상 법률관계로 해.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국가하고 국민이죠. 국가하고 국민 사이의 법률관계를 공법관계라고 하는 것이겠죠. 국가하고 국민 사이의 법률관계를 행정상 법률관계죠. 그래서 행정상 법률관계란 말은 국가하고 국민, 개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통칭해서 행정상 법률관계라고 해요. 행정상 법률관계는 또 나누죠. 그래서 공법관계, 사법관계가 기본이기는 한데 행정상 법률관계는 국가하고 국민 사이의 조직법관계, 행정조직 내부의 권한 배분관계죠. 요거는 가볍게 보시고 행정작용법관계, 요게 핵심이죠. 행정작용법관계, 각종의 행정작용에 관련된 법률관계죠. 이거는 행정작용법 관계는 요 중에 핵심은 행정작용법 관계가 되는데 이 작용법 관계는 두 가지로 나눠. 공법 관계하고 사법 관계. 공법과 사법으로 나눠. 그리고 공법 관계는 다시 두 가지. 권력 관계하고 관리 관계로 나눠. 권력 관계는 국가 구비라고 수직적인 관계, 수직적인 법률 관계를 권력 관계로 해. 반면 관리 관계는 수평적인 법률관계. 다만 원칙적으로 사법, 예외적 공포역을 관리관계래. 사법관계는 우리가 국고관계라고 표현하죠. 이거는 국가 국민하고 수평적인 법률관계가 적용돼요. 국가하고 국민하고 사이에 뭐 조달, 도급 이런 것들은 필요한 복사용지를 구입해. 조달이죠. 국가가 돈이 없어서 빌려. 국채, 지방 재발행을 하죠. 국가도 연금, 기금 투자해가지고 뭐 하게 됩니까? 주식 투자를 하죠. 그거는 주식시장에서는 국가하고 개인이 동등한 지에서 사법상의 법률관계 맺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유형의 법률관계인데 그걸 정리해 놓은 거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작용법 관계는 권력관계, 또는 행정주체가 공권력 주체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하고 법률관계 형성하는 것이죠. 수직적 법률관계입니다. 반면 이제 관리관계는 국가가 공권력 주체가 아니라 사업의 관리 주체, 그러니까 공기업들 있죠. 공기업들 수도, 전기, 가스 같은 공기업들과의 법률관계, 이걸 관리관계라고 해요. 그리고 국고관계는 사법관계죠. 국가가 개인과 동등한 지에서 법률관계인데 요 세 가지가 이쪽 책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 일단 요거 가볍게 보시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행정상 법률관계 당사자는 이 법률관계의 출전 선수들이야. 행정법은 여러분들이 먼저 공격하면서 행정법 경계하셨죠. 공격한 사람을 행정주체로 엔트리가 있죠. 행정주체, 국가가 국민한테 공권력을 행사하는 먼저 공격한 걸 주체라고 해. 객체는 그 반대편이 되는 상대방을 말하죠. 주체와 객체인데 주체는 다시 세 가지야. 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 그리고 공공단체는 다시 네 가지로 하죠. 지조영제, 지자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재단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다라고 보시고, 국가하고 지자체가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개념들은 가볍게 보시고, 그리고 행정주체와 행정청이죠. 행정주체, 국가는 그 기관을 통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주체는 궁극적으로 권리 의무가 귀속 주는 주체, 세 번째 까만 점이 주.
그러나 행정청은 의사를 결정을 하는 기관을 말하는 거죠. 밑에 있지만 국가가 있어. 대한민국의 최고 의사결정자는 대통령이야. 대통령을, 그런데 다만 대통령이 있는 특정한 개인 있죠. 개인인데 이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기관을 말하죠. 그러니까 법에서 말하는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기관을 말하죠.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개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제에서 의사를 결정해서 외부에 표시하면 그거는 대한민국한테 귀속이 되는 거죠. 요게 요런 관계를 요걸 행정주체라고 표현을 하고 행정주체라고 표현하고 요것을 행정청이라고 표현하죠. 이거는 국가를 예를 들었지만 지자체도 마찬가지죠. 대구광역시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죠. 대구광역시 최고 의사결정은 대구광역시장이야. 근데 지금은 개인이죠. 내일 이제 모레 2007년 7월 1일부터는 추경호 여러분들 주민들이 여러분들이 선거를 통해서 뽑았죠. 추경호라는 개인이 대구광역시장에서 의사를 결정 표시하면 대구광역시한테 귀속이 되는 거죠. 이게 행정주체하고 행정청 개념으로 정되죠. 그래서 각종 기관들을 행정청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행정주체, 행정청 개념을 구분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 공무수탁사이죠. 공무수탁사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개인을 말하죠. 보통의 개인은 대상으로 객체야. 그런데 주체의지는 특수한 개인이죠. 그게 공무수탁사인, 행정주체로부터 공적인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일을 처리하는 특수한 개인을 공무수탁사인. 우리가 배의 선장이나 항공기의 기장은 평상시에는 개인이지만 항해 중에 비행기가 하늘 날고 때 배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는 선장이나 기장이 경찰 역할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주어져 있죠. 이런 걸 공무, 공적인 인물 수탁, 넘겨받아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특수한 사인을 공무수탁 사인하죠. 이런 용어들 한번 봐두시면 되겠다. 됐고요. 3장 행정상 법률관계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행정법 관계의 내용. 요건 이제 공권과 공의무라는 개념이 나죠. 권리와 의무인데 행정법은 기본적으로 공법상 권리거든. 공권. 그럼 이 공권은 누가 가지느냐? 국가가 가질 수도 있고 국민이 가질 수 있는데 국민이 가지는 공권을 개인적 공권. 법률상이 요거 진하게 쫓십시오. 개인적 공권 트리노트 있죠. 법률상이. 그러면 법률상이건 반대되는 말이 반사적 이익이라죠. 법률상이건 법적으로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익이 침해면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해줘. 재판을 청구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인 힘이 주어지는 이런 것을 법률상이. 그래서 세 번째 까만 점이 있죠. 공권이 침해되면 소송에 의해서 권리 구제가 가능하죠. 반면 반사적 이익은 침해되더라도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공익사익이 들었죠. 국민을 생각한다면 모든 이익은 하나하나 다 법적으로 구제를 해줬으면 좋겠어. 국가를 생각한다면 다 반사적 이익으로 보고 권리 구제를 안 해줬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학설과 판례가 결국 절충하죠. 이런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라서 권리를 구해주고 국민편. 반면 이런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라고 하고 권리 구제 안 해주고 국가 편 들어준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이해관계. 그래서 법률상이니까 반사 이익을 두 가지를 기억해서 보시고, 그리고 특히 이제 법률상일 때는 제3자의 이익을 어느 정도까지 보호해줄 것인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인간주민소송, 경원자, 경업자죠. 인간주민소송은 연탄공장 허가를 해주면 허가받은 상대방은 불만이 없죠. 누가 불만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행정청이 연탄공장 허가를 해주면 허가받은 상대방이야 별로 불만이 없어. 왜? 자기한테 유리한 거니까. 그런데 인간 주민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소송을 통해서 다투고 싶죠. 제3자가 소송을 됩니다. 근데 제3자의 소송 제기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면 국민은 좋은데 국가가 불편하죠. 너무 좁혀버리면 국가는 편하고 또 국민이 불편하죠. 그래서 행정법에 나온 개념은 다 처음에 저 그림에서 다 연결돼. 그러면 국가로부터 어떤 행정작용을 받았을 때 상대방이야 직접적인 이해관계니까 권리구제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제3자 인간주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인간주민소송 세 번째가 되겠죠? 첫 번째가 되겠죠?
그러면 이건 인근 주민의 경우 이익을 인정한 판례 보면 따로 나옵니다. 인정한 판례는 국민 편들어 준 판례, 부정한 판례는 국가 편들은 거죠. 그거 물어보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경원이죠. 경원은 여러 명이 신청했는데 한 명 되고 나머지가 제껴졌을 때 허가를 받은 상대방이야 불만이 없지만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 되겠죠. 이게 경원자 소송. 그럼 경원자 소송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인정된가? 이걸 또 물어보는 거죠. 세 번째 경업자는 경쟁업자 있죠. 기존 업자, 신규업자. 신규 음식점 영업 허가를 해줬어. 상대방은 불만 없죠. 누가 불만해요? 기존에 장사한 사람은 자기가 혼자 영업하다 같이 영업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됐죠. 그럼 이제 각자 요 제3자 인근 주민 경쟁에서 탈락한 경원자 경쟁업종에 있는 기존업자들이 가지는 이해관계가 법률상 이익인가 반사적 이익인가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면 자격이 인정이 될 건가 말 건가 차이죠. 그래서 제3자 같은 경우에 법률상 인정한 판례도 있고 반사적인 판례도 있죠. 그래서 판례들이 쭉 나오면 그 판례 경기 결과를 기억하고 있다가 시험 문제 하면 OX. 경원자 소송은 경원에서 탈락했던 것만 가지고도 법률성이 간다. 경업자 소송 같은 경우에는 업종의 종류에 따라서 인정한 것도 있고 부정한 것도 있죠. 그 개별적인 판례를 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또 제3자 소송도 그렇게 기억해서 보시면 되겠죠. 됐고요. 그래서 제3자 보도 됐고. 자, 그리고 4장 이제 마지막 챕터죠. 1편의 마지막 챕터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이죠.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은 법조문은 요건 파트하고 효과 파트로 나눠. 그래서 일정한 법률 요건에 해당되면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고 소멸되죠. 그러면 법률 관계니까 권리와 의무 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이러한 법률 관계를 아까 그 법조문을 요건과 효과하면 요건에 해당되면 효과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권리, 의무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데 이걸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라고 명칭을 붙였고요. 그리고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요소 이걸 법률 사실이라고 해. 법률 사실은 다시 두 가지.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은 사건과 사람의 정신작용 둘로 나죠. 역시 공통점 차이점이죠.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는다.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는다.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한다. 이걸 두 가지로 나누고 그리고 사건은 다시 둘로 나눠지죠. 자연적 사실과 사실행위. 그리고 그 다음에 용태는 내부적 용태와 외부 용태 이렇게 나누는데 이것도 나중에 자세한 건 나중에 보도록 합니다. 시효라는 개념은 시효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일정한 법적인 효과가 생기는 걸 우리가 시효라고 하는데 시효는 있던 권리가 없어지게 돼. 이걸 소멸시효라고 하죠. 소멸시효는 있던 권리가 없어져. 없던 권리가 새로 생긴 걸 취득시효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 그런데 권리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어느 시점 이후부터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그런 효과를 소멸시효. 취득시효는 그 반대죠. 내게 아닌 물건을 내 것처럼 점유해서 사용하면 어느 시점부터 나한테 그 권리가 취득되게 되는 효과를 가진 게 취득시효죠. 근데 이 두 가지 다 민법에 있는 개념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 개념을 행정부에서 차용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시효제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일정한 법률 효과가 인정이 되는데 소멸시효죠. 있던 권리가 없어지는 걸 소멸시효. 취득시효는 없던 권리가 새로 생기는 거죠. 취득시효. 그러니까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사무관리. 다른 사람의 사무를 관리했어. 타인의 사무를 관리했죠. 근데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했는데 그 과정에서 비용이 생길 때 그 비용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 관리는 비용 상환 청구가 말로 이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노무로 이득을 했을 때 부당하게 이득을 청구할 반환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이게 부당이득. 근데 사무관리보다는 부당이득을 좀 더 집중적으로 봐둘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4번 사인의 공법. 이거는 글자가 되는데 개인이 하는 공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하는 거죠. 얘가 있죠. 투표.
선거 이거 다 하는 주체는 개인인데 사적인 행위가 아니라 공적인 행위죠. 또 신청, 행정심판 청구, 건축허가 신청, 여권 발급 신청, 또 전입신고, 출생신고 이런 것들이 다 개인이 하는 공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럼 이거는 개인이 하니까 민법을 적용하는 할 건가, 공법이니까 공법, 행정법을 적용할 건가, 그런 걸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사인의 공법 행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신청과 신고야. 신청과 신고는 신청은 국민이 국가한테 뭘 요구하는 거죠. 허가해 주세요, 여권 발급해 주세요, 요청을 하는 걸 신청이라고 해요. 신고는 국민이 국가에 대해 뭘 알리는 거죠. 의무를 알리는 것인데 그래서 일정한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해서 일정한 사항 알린 걸 신고라 해요. 근데 신고는 다시 두 가지. 자족적 신고하고 행위요건적 신고 두 가지로 나죠. 스스로 만족하는 걸 자족적 신고. 행위요건적 신고는 일정한 행정행위의 전제 요건이 되는 신고를 행위요건적 신고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시간이 좀 빡빡하니까 일단 개념 정도만 보시고 이거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기본만 수업 들을 때는 단어장처럼 갖고 다니면서 한번 봐두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원래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한 4시간 정도 하는 건데 그걸 또 2시간으로 요약해서 하려니까 조금만 뭐 깊이 있게 설명하는 것보다 요는 용어들이 있다라는 소개 정도만 하는 걸로 가름을 하도록 하고요. 자, 챕터 2, 파트 2죠. 행정작용법. 행정작용법은 행정부가 하는 각종의 액션을 말하죠.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2편으로 넘어가죠. 2편으로 넘어가는데 2편, 제2편 행정, 일반 행정작용인데 행정작용이라고 4글자로 요약합시다. 그러면 사실은 행정작용에서 제일 중요한 건 행정행위야. 행정행위가 제일 중요한데 행정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3장 행정행위 두 가지로 나누고 그러면 행정행위와 행정행위가 아닌 걸 구분하는데 그게 1장 행정입법을 먼저 앞에 두는 거죠. 행정부가 법을 만드는 걸 행정입법, 행정행위의 종류와 내용 2장, 행정행위의 효력과 하자, 이게 3장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4장은 그 밖에 기타 등등 그 밖의 작용들이 되겠죠. 그리고 5번째 5장은 행정과정, 절차법하고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법 3가지가 나오는 거죠. 요게 이제 2편인데 요게 전체 출제 비중은 한 4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1편이 한 20% 정도가 된다면은 20% 정도 된다 보면 요거는 한 4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전에서 거의 60% 가량 출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행정입법은 뭐냐? 행정부가 법을 만들죠. 요거는 조금 전에 우리가 지워졌지만 아까 1편 행정법의 법원 성문법에서 나왔던 거죠. 행정부가 만든 법은 명령이라고 하는데 국가행정권에 한 것을 명령, 지방자치단체에 한 것을 자치법규. 그럼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 조례규칙이 나죠. 그럼 밑에 행정법 종류. 법규 명령은 행정부가 만든 법인데 국민한테 법적 구속력을 가진 걸 법규 명령. 그건 다시 둘로 나눕니다.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위임명령은 상위법령을 또 위임받은 사안을 정한 걸 위임명령.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을 시행해서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안을 규율한 걸 집행명령이래요. 그리고 원래 행정부의 입법권은 입법부로부터 넘겨받았죠. 근데 넘겨받을 때 너무 많은 게 통째로 넘어가면 안 돼. 이걸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걸 금지다. 포괄임 금지는 일단은 용어 자체로 그대로 읽어보시고요. 살을 붙여놓은 건 나중에 기본 수업하면서 보는 거죠. 그래서 법률을 위임할 때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금지한다. 포괄임 금지죠.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 업무 처리 지침이야. 내부 지침이죠. 법적 구속력 없어. 그리고 행정규칙의 두 가지의 고시와 재량준칙도 행정규칙의 한 내용이죠. 특히 재량준칙은 행정부가 재량권을 가질 때 그것을 내부적으로 통일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내부 업무 처리 지침을 재량준칙이란다. 행정규칙의 일종이죠. 그리고 규범통제는 규범을 바로잡는 걸 규범통제. 잘못된 법을 바로잡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지워지긴 했지만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상하 단계 구조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법은 위에 있는 법을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면 안 되는데 잘못된 법을 바로잡는 게 규범통제죠. 밑에 개념이 있습니다. 하위 규범이 상위 규범에 위반되지 여부 심사에서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될 때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 이게 규범통제죠. 두 가지 있습니다. 추상과 구체인데 구체적인 법적 분쟁을 전제로 하지 않고 소송을 바로잡는 게 추상적 규범통제. 구체적 규범통제는 구체적인 재판 과정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선결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구체적 규범통제인데 우리는 구체적 규범통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거 잘 기억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2장 행정이 종료한 내용. 요 종료한 내용이 개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행정행위는 법을 집행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행정청이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을 집행하는 행위. 그리고 외부에 표시되어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법행위고요. 권력적 단독. 이게 행정이에요. 그런데 행정행위는 학자들이 쓰는 표현이고요. 실제 법조문은 처분이라는 용어가 됩니다.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 공권력 행사 첫 번째, 거부 두 번째, 그 밖에 의해 주는 작용 요 3가지가 처분이죠. 근데 행정의 처분은 뭐 같다고 보는 입장도 있고 다르다고 보는 입장인데 그냥 거의 동의어로 봐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행정행위라고 표현하고 있고 실제 법조문은 처분이라는 용어가 있죠. 물론 이 두 가지를 관계놓고 이론설, 연설 대립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처분이라는 용어는 행정행위가 동의어로 봐도 크게 무리는 없다.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해서 보시고 그럼 이제 행정행위를 다시 나누죠. 여러 가지 기준합니다. 법률과 준법률은 먼저 2번.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느냐 의사표시 이외. 그럼 의사표시 밑줄 의사표시 이외 요걸 가지고 차별해줘. 그럼 둘 다 행정행위란 공통점. 차이점 법률과 준법률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의사표시냐 의사표시 이외의 판단이나 인식을 요소하느냐. 그리고 효과 법률은 법 효과 표시된 의사 내용에 따라 효과가 생겨. 준법률은 법 규정에 따라 효력이 생겨. 종류 하허면 특인데 확공통수인데 이거는 좀 이따 또 한번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속행위 재량행위죠. 행정행위가 법에 구속되는 정도에 따른 거죠. 기속행위는 법의 요건 갖추면 법에 있는 대로 해야 돼. 법에 있는 그대로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걸 기속행위. 반면 재량행위는 요건을 갖춰도 여러분들이 할 건가 말 건가 한다면 어떤 수단을 선택할 건가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진 행위를 재량행위라고 하죠. 그래서 기속행위, 재량행위는 그렇게 구분되고 4번 수익, 침익, 복효죠. 수익은 이익을 주는 거야. 국민한테 유리한 행위라고 생각하면 돼. 뭐 보조금 지급 결정, 허가 이런 것들은 국민한테 유리한 거죠. 반면 침익적인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과세 처분, 뭐 입영명령 불리한 거죠. 그리고 복효는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걸 복효적 행정행위라고 한다. 뭐 얘들은 보시면 되겠죠. 5번 대인 대물 혼합이죠. 대인은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죠. 사람의 주관적인 능력에 포커스를 맞추는 행정행위를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는 물적인 시설에 포커스를 맞춘 거죠. 혼합은 섞여 있는 거죠. 오른쪽에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의사면허, 운전면허 이런 것들은 대인적 행정행위죠. 반면 자동차 검사증, 건물 준공은 대물적이죠. 그럼 두 가지 차이는 뭐에서 있느냐? 이전성 문제, 이전성 부정, 이전성 인정, 이전성 세모죠. 요걸 가지고 구분하고 일반 처분은 불특정 다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특정한 사실과 관련해서 벌어지는 행정청 행위를 일반 처분. 그러니까 일반이란 말은 불특정 다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일반 처분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을 규율 대상하는 그런 특수한 행정행위를 일반 처분이란다 라고 하는 것이고. 자, 다음 기속행위 재량행위는 아까 했던 거 한 번 더 나오죠. 그래서 뭐 길게 나와 있지만 법의 요건 갖추면 법에 있는데 해야 되는 거 이런 걸 기속행위. 재량행위는
요건을 갖춰도 할 건지 말 건지, 한다면 어떤 수단을 선택할 건지 결정권, 선택권이 주어져 있는 그런 유형의 행정행위를 재량행위라고 한다. 그리고 재량권은 일탈하고 남용하면 되죠. 외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거 일탈, 내적인 한계를 남용이라는데 일탈 또는 남용하면 안 되는 그런 일탈 남용하면 안 되는데, 다만 일탈 남용했는지 여부는 국민들마다 생각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제 판사들이 재량권 일탈 남용을 인정한 판례, 부정한 판례, 요거 찾아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됐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의 종류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분류가 법률 준법이죠. 책에 나오긴 하는데 책에 나올 거 한번 걸어보면은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하고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자료에는 틀이가 있는데 나중에 책에 틀이로 다 나올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구분할 때 요거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 반면 준법률은 의사표시 이외의 판단이나 인식을 요소로 한다. 그럼 두 가지 공통점은 행정행위랑 공통점, 차이점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걸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의사표시 이외의 판단이나 인식을 요소로 하는 걸 준법률행위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명령적 행위하고 형성적 행위. 적을 필요 없고요. 나중에 책에 다 있을 거예요. 일단 눈으로만 확인만 하십시오. 책에 다 나오는 건데 일단 책에 있는 트리노트를 칠판에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는 또 중요하죠. 이거는 국민의 의무 관련적 행위, 형성적 행위는 국민의 권리 관련적 행위,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다시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허면, 하명, 허가, 면제. 형성적 행위는 특인데 특허, 인가, 대리. 준법률 행위적 행정에는 확공통수, 확인, 공정, 통지, 수리, 이렇게 총 10가지 유형의 행정행위가 나죠.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의무 관련적이다. 공통점. 차이점, 의무를 부과하는 걸 하명, 명령을 내는 거죠. 세금 내, 군대 가, 이게 하명의 대표적인 예. 허가는 넌 의무를 해지하는 거죠. 하면 안 되는 걸 넌 해도 좋다. 이게 허가. 그러니까 의무를 해지하는데 부작위 의무를 해지하는 것이고, 면제는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된다. 조세 면제, 병역 면제가 되겠죠. 그럼 이 세 가지는 의무라는 공통점, 차이점은 부과한다, 해지한다, 해지한다. 허가하고 면제는 해제는 해제인데 부작위 의무를 해지하냐, 자격 해제,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 것이겠죠. 그런 개념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형성적인 권리 관리적인데 특허, 인가, 대리죠. 특허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발명 특허가 아니야. 권리나 능력이나 지위를 설정해 준 행위를 통칭해서 특허라고 해. 인가는 국민들이 어떤 법적인 행위라고 행정처에서 승인을 받는 걸 인가라고 해. 그리고 대리는 행정청이 국민의 대리인으로 행위하고 효과는 국민들한테 생기는 건데 대리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와.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고, 그럼 이제 이 6가지 중에서 전체 10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허가야. 허가가 제일 중요한 행위 유형이야. 그리고 허가를 열심히 보게 되면 특허나 인가는 허가하고 비교되는 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기본 포인트죠. 그러니까 객관식에서 아까 제일 처음 했죠. 공통점, 차이점. 어떤 점이 공통점이고 어떤 점이 차이점이야. 시험은 차이점이죠. 그래서 뭐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책에는 이게 다 트리노트로 여러분들한테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노트 필기할 필요 없이 트리노트를 바로 보고 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 잘 보시고 그 시험은 차이점을 잘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확인, 공정, 통지, 수리. 요거는 확인과 공정이 앞집 뒷집에서 서로 보게 돼.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것, 없는 것, 판단 표시, 인식 표시 오게 되고, 통지는 국가가 우리한테 뭘 알리는 행위를 통지라고 하는데 행정행위인 통지와 행정행위 아닌 통지 구분하는 거. 수리는 국민들이 어떤 아까 뭐였지 신고하죠. 신고하면 행정청이 오케이 유언행위로 받아들여줘야 효력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수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행위 요건적 신고로 수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리는 유언행위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어떤 법적인 효과 생긴 걸 수리. 그래서 확공통수 네 가지죠. 그래서 총 10가지. 뭐 두 문자로 하허면 턱인데 확공통수 총 10가지 유형의 행정행위가 등장을 하죠. 그것을 이렇게 박스로 했죠. 그럼 9번에 보니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죠.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것이죠. 둘로 명령적 행위하고 형성적 행위죠. 명령적 행위는 의무가 이게 트리노트 있죠. 의무 관련적인 거, 형성적인 권리 관련적인 거 이렇게 해놓고 그 중에서 첫 번째 10번이죠. 명령적 행위는 하허면 하명이죠.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잡는 거 예 있죠. 조세 부과, 과징금 부과, 각종 명령되죠. 허가는 제일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원래 자유였으나 법으로 금지해놓고 개별적으로 요건 갖췄을 때 풀어주는 행위를 허가라고 한다. 요 허가 진하게 허가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의 대부분이 허가에 들어가죠. 음식점 영업 허가, 건축 허가, 목욕탕 허가, 위생접객 허가, 술집, 의사면허, 운전면허 이런 것들이 허가의 예시죠. 예를 보면은 허가의 개념을 좀 이해하기 쉽죠. 면제는 하면 해야 되는 걸 안 해도 풀으면죠. 뭐야? 병역 면제, 조세 면제죠. 그리고 인허가 의제 제도는 인허가 여러 가지 인허가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핵심 인허가 받으면 나머지 인허가는 다 따로 받지 않고 한 번에 받은 거 보죠. 인허가 의제에서 중요한 개념을 일단 체크해 놓고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형성적 행위죠. 권리는 세 가지입니다. 특인대가 되겠죠. 특허 일단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발명 특허가 아닙니다. 특별하게 권리나 능력이나 지위를 설정해 준 걸 특허라고 한다. 인가 국민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행정처부터 승인을 받는 거죠. 요걸 인가. 학교법인 설립을 하는 건 개인의 자유지만 학교를 운영하려면 행정처부터 승인, 인가를 받아야 학교를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죠. 그래서 행정처부터 인정을 받는 행위. 그러니까 행정처 인정해 준 행위를 인가. 공법상 대리는 큰 의미 넣고. 그리고 밑에 특허가 또 시험지에 잘 나오는 게 특허의 종류들이 나오죠. 그래서 세 가지. 권리 설정 행위, 권리, 능력 설정 행위, 능력, 지위 설정, 지위죠. 그리고 그 예시들이 쭉 나있죠. 특허는 요 예시들 단어처럼 잘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이제 13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확공통수, 의사표시 이외에 판단이나 인식을 요소로 하는 거죠. 그리고 효과는 법에 정해진 효과 생기는데 확인은 의무나 다툼이 있는 경우 밑에 공정은 의무 다툼이 있는 없는이 되겠죠. 그리고 예시들이 있으니까 보시고 통지는 뭘 알리는 거죠. 알리는 것인데 통지함으로써 법적인 효과가 생기는 거죠. 요걸 통지. 그리고 수리는 행정청이 국민의 행위를 유한 행위를 받아들여준 행위죠. 요걸 수리라고 한다. 그렇게 정리되었으니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부관. 요 부관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혹처럼 붙어 있는 거죠. 혹처럼 붙어 있는 걸 우리가 부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정행위를 하면서 하면 특인데 혹공통수하면서 거기에 혹으로 붙이죠. 주된 행정행위에서 혹으로 붙어 있는 게 부관이다. 이 부관은 5가지 유형의 부관이 있습니다. 조, 기, 부, 철, 배. 조건이란 부관이 나오죠. 조건은 불확실한 사실을 의존시킨 거 불확실. 기한은 확실이죠. 일단 불확실한 기호는 대꾸되는 키워드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건 다시 조건은 15번 정지 조건과 해지 조건. 그러면 불확실한데 발생이냐 소멸이나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기한은 확실은 확실인데 발생된다 시기 소멸된다 종기. 그러니까 각각 또 나눠지는 부분이 있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부담은 주된 행정에 붙어 있어서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을 우리가 부담이라 하죠. 도로 점용 허가해 줍니다. 그러면서 사용료 100만 원씩 납부하라. 사용료 납부를 부과하는 거죠. 그 건축 허가하면서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이게 부담. 그리고 철회권의 유보는 글자 그대로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시켜 주는 경우죠. 법률효과에 보여줘도 글자 그대로 법률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 근데 이 부관들은 사실은 국민한테는 불리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리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불리하게 적용 부관에 대해서 국민들이 볼만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권리 구제를 놨을 때 어떻게 권리 구제해 줄 것인가. 근데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중에 문제 기본 수업하면서 봐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조건과 기한의 종류는 거기에 연계해서 보시고 17번 행정행위 적법 요건 나오죠. 적법 요건은 성립 요건과 효력 발생. 그러니까 행정행위가 적법해지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준의 형절표도죠. 그래서 적법해지려면 성립 과정의 요건 그리고 효력 발생 과정 요건 이렇게 나누고 성립 요건은 다시 내부적 성립 요건과 외부적 성립 요건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이제 내부적 성립 요건 네 가지죠. 준의 형절, 주체, 정당한 권한, 내용, 실행 관행 명확, 그리고 형식, 원칙적 문서, 절차, 이유 제시, 의견 청취 요 네 가지를 갖추면 내부적 성립에. 근데 대외적으로 표시가 돼야 되죠. 표시. 그리고 또 다른. 그래서 준의 형절표도 이 여섯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적법이야. 이 중에 하나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위법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적법과 위법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2장. 그래서 2장에서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요. 자, 3장. 행정이 효력과 하자죠. 효력과 하자. 요거는 이제 효력. 공정력이라는 용어입니다. 공정력은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효력이죠. 여러분들이 나한테 과세 처분을 했어. 근데 내가 볼 때는 위법해. 그러나 일단 효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국가가 한 행정작용에 일단은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런 행정행위를 공정력이라고 합니다. 공정력은 공식적으로 효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국민이 거기에 복종을 해야 되죠. 그런 행정행위를 공정력이에요. 불가쟁력은 불가, 안 돼, 쟁송 제기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위법한 행위는 국민들이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가 있는데 제소기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쟁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그런 행정행위를 불가쟁력이라고 해요. 불가변력은 변경 못 시키는 거죠. 행정청도 국민들의 신뢰보호라는 차원에서 함부로 취소 변경 처리 못해. 불가능하다. 변경시키는 것이 불가능해지다. 불가변력. 일단 용어들은 액면 그대로 읽고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자력 집행력은 자력, 스스로 힘으로 집행 가능하죠. 국가가 국민한테 세금 매겼어. 그런데 국민들이 세금을 안 내잖아. 국가는 법원에 재판 청구할 필요 없이 스스로 힘으로 그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데 그걸 자력 집행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제재, 국민들이 법 위반하면 벌 줄 수 있는 그런 행정행위를 제재력이라는 거죠. 행정형벌이나 행정질서벌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을 제재력이라고 하고요. 하자는 요는 적법 요건을 못 갖췄을 때 하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적법한 요건을 못 갖추면 하자가 있게 되겠다. 그럼 하자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부당과 위법으로 나누게 되는데 보통 하자면 법을 위반했다. 위법이란 개념과 거의 동의야. 그럼 위법은 다시 두 가지. 아예 처음부터 효력 없는 걸 무효라고 해. 효력이 일단 인정된다. 추후에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걸 취소라고 해. 그래서 무효하고 취소가 효력이 없다, 무효, 효력이 일단 인정되고 취소라는 행위를 통해서 효력을 소멸시키는 걸 취소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번 하자, 성립 당시부터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 걸 하자. 두 가지로 나누죠. 무효인 행위와 취소, 무효 동그라미, 취소 동그라미. 요게 되겠고, 무효는 외형을 갖추겠지만 중대 명백해서 처음부터 효력이 안 생기는 걸 무효. 취소는 일단 효력이 인정이 되고 취소해야 효력이 소멸되는 그런 유형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행위. 그리고 하자의 승계, 하자가 있으면 후행 처분에 연결시켜서 승계시켜서 효력이 후행 처분을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는 거 하자 승계. 승계는 이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선행 행위에 하자가 있다. 후행 행위는 하자가 없다. 선행 행위 하자로 후행 행위 승계시켜서 다툴 수 있겠는가? 이게 하자 승계. 치유와 전환이죠. 잘못된 걸 고쳐 섭시다. 치유. 전환은 재활용합시다. 전환. 두 번 할 거 한 번이니까 경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유와 전환 이것도 개념만 일단 봐두시고. 그리고 이제 취소는
뒷집에 철회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리고 실효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취소는 잘못된 걸 바로잡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부정하게 발급받았지 그게 사후에 드러나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취소. 철회는 음주운전을 했죠. 적법하게 발급받은 면허가 후발적 사유죠. 그래서 취소는 원래 시작할 때 원시적 사유, 철회는 후발적 사유. 그리고 취소하면 처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소급표, 후발적 사유, 철회는 장래. 이렇게 구분되죠. 음주운전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 철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실효는 이거는 철회하고 거의 같은데 별도의 행위가 없어도 효력이 소멸되죠. 적법하게 면허증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하고 다니다가 사망을 했어. 교통사고 사망하면 그 사람한테 줬던 운전면허는 자동적으로 소멸되죠. 그래서 별도의 행위가 없어도 행정의 효력이 소멸되는 걸 실효. 그래서 무효, 취소, 철회, 실효. 그러니까 서로 앞집 뒷집에 있죠. 비교되는 포인트를 시험 문제 잘 물어봅니다.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런 각각의 비교되는 개념들 있죠. 그걸 잘 구분해서 보시는 게 필요하다. 취소는 성립상 하자, 원시적 사유, 소급표죠. 철회는 후발적 사유, 그리고 장래요. 이게 철회. 실효는 별도의 행위가 없어도 효력이 소멸인 것이 실효. 그래서 취소, 철회, 실효 개념. 책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일단은 용어만 한번 묶어 놓은 거니까 뭐 이해가 안 되더라도 눈으로만 그 표제들만 일단 잘 봐두시면 되지 않을까 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페이지 4장 그 밖의 주요 행위의 시기도 기타 등등입니다. 기타 등등은 요거는 행정 행위 말고 행정입법 말고 기타 등등인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비중은 좀 떨어지고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기출문제 나왔던 문제가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보시면 되죠. 그런데 가지수는 많은데 그 중에서 세 가지 행정계획, 또 두 번째 행정계획, 세 번째 공법상 계약, 그리고 7번째 행정지도죠. 요 세 가지가 주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개념들은 용어에 다 있죠. 확실하게 약속하는 거죠. 스스로 구속할 의도로서 하거나 하지 않겠다. 약속하는 의사표시를 확약. 계획은 행정부가 계획을 세우는 거죠. 공법상 계약은 공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공법상 계약. 합동행위는 시험 문제 나올 줄 없습니다. 두 개는 있는데 큰 의미는 없고 사실행위나 비공식제도 큰 의미는 없고 행정지도 보시면 되죠. 행정지도는 행정부가 지도하는 거죠. 개념 볼까요? 행정기관이 소관사무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특정인에게 일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 권고, 조언하는 행정자금. 이게 행정지도죠. 행정지도가 중요한 개념. 그래서 계획, 행정계획, 공법상계약, 행정지도가 주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이고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웬만하면 다 풀립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나머지 계획에 인정되는 재량, 계획, 재량, 형량명 요거 한번 용어로 읽어보시고 여기까지 이제 그 밖에 주요 행령식이고 다음에 이제 5장 행정과정의 법적 교육은 그러니까 법령 특강에서 다루는 테마거든요. 제가 요약은 해놓긴 했는데 이것도 올인원보다는 테마 특강에서 심화 과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약은 해놨는데 여러분들 용어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만 하겠고요. 일단 이거는 시간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행정법 전반전이죠. 전반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래서 전반전 그러면 이건 입법의 영역, 행정 영역이죠. 각종 용어들인데 용어들은 나중에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일단 소개하는 정도니까 요는 정도만 보시고 그럼 이제 2편 끝나면 전반전 끝나고 하프타임이죠. 하프타임 때 뭐 하느냐? 전반전 경기 결과를 평가하죠. 평가한 다음에 국가가 잘했어. 국민도 잘한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 근데 국가가 잘했는데 국민들이 잘못했을 때 국가가 국민한테 공권력을 한 번 더 발동하는 요걸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저기서는 후속 조치로 했죠. 확보 수단이 되는데 요건 트리로 바로 정리가 되는데 책에서는 트리가 있는데 트리를 제가 자료에는 안 나타냈지만 트리 노트화 시키면 거죠. 자, 그럼 행정상 실효성 확보 수단은 행정상 강제라는 게 있고요. 행정상 제재라는 걸로 나눕니다. 행정상 강제와 행정상 제재로 나눕니다. 그러면
공통점은 실효성 확보 수단은 공통점. 차이점은 행정상 강제는 직접적 수단, 행정상 제재는 간접적 수단 이렇게 나누어져. 그리고 행정상 강제는 다시 둘로 나누어지는데 행정상 강제 집행이라는 것과 행정상 적시 강제로 나눠. 교재에 있는 분은 나중에 교재에서 다 확인하게 될 겁니다. 필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행정상 제재는 다시 두 가지, 행정벌이라고 하는 것과 새로운 수단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중에 제일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행정상 강제 집행이 중심이에요. 의무를 먼저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권력 한 번 더 발동하는 게 행정상 강제 집행. 반면 행정상 적시 강제는 그러한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적시 공권력에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차이점. 그리고 행정상 강제 집행은 하나 더 있어. 장래죠. 앞으로 장래를 향해서 의무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행정상 강제 집행. 반면 행정벌은 과거에 의무 위반 행위가 있어서 의무 위반 행위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죠. 사후적 제재. 요게 행정벌. 그래서 방향이 장래냐 과거냐 차이가 있죠. 그래서 행정상 강제 집행이 핵심 개념이 되겠어. 그럼 이거는 다시 4명의 자식으로 나누어진데 이게 이제 대리직강이죠.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그럼 이 4가지는 어떤 공통점? 강제집행이라는 공통점. 차이점은 형제 간에도 차이가 있죠. 의무의 종류가 다르고 장래 의무의 확보, 수단의 차이죠. 그러니까 의무의 종류가 다르고 수단이 서로 다른 거죠. 대집행이 제일 중요한데 대집행은 대체적 자기 의무라고 되어 있죠.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자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할 때 되는 거죠. 대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강제 철거야. 우리가 건축을 하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허가받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가를 받고 적법하게 건물을 져. 그런데 그중에 2% 불법적으로 건축한 사람이 있죠. 내가 그래. 여러분들이 건축 허가 담당 공무원이죠. 그러면 허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근데 허가를 받고 대부분 건물을 짓는데 그중에 2% 불법적으로 허가받지 않고 건물 짓는 사람이 있죠.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는 철거 불법 건축물을 그대로 두면 되기 때문에 강제로 철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강제로 철거하는 과정을 대집행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반면 이행강제금은 대집행과 서로 비교되는 거죠. 비대체 또는 부작. 비대체나 부작위는 본인이 스스로 하지만 누가 대신 못해. 이거 우리가 보통 일신전속적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것일 때 의무의 이행을 강제해서 돈 매기는 거. 이걸 이행강제금. 직접강제는 의무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는데 대체, 비대체, 자기 부작인데 신체나 재산에 직접 공권력을 행사한 걸 직접강제. 강제징수는 징수니까 뭘 걷어가는 거죠. 의무 중에 특히 돈 낼 의무, 금전 납부 의무. 그래서 그 사람 재산에다가 실력을 행사해서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조세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죠. 요게 강제징수의 예시가 되겠죠. 그래서 요 4가지는 다 공통점은 의무 불이행을 전제한다. 장래 의무 이행 확보다. 차이점은 의무의 종류가 다르고 수단이 다르다. 다만 이 중에서는 대집행이 또 제일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는 형제 간의 비교. 그럼 이제 얘하고 한다 이래서 적시 형제는 사촌 간에는 또 비교된 포인트가 다 다르죠. 요거 가지고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냐. 적시 형제는 감염병 환자에 대한 강제이네. 내가 감염병에 걸렸어. 여러분들이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이야. 그럼 이제 발견했을 때 모든 국민은 감염병에 걸리지 않을 의무가 있는 거죠. 감염병 걸린 자체가 법을 위반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감염병 환자를 그대로 방치하면 감염병이 확산돼서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죠. 그래서 전체 공익을 해할 수 있으니까 공권력을 바로 행사해서 현장에서 곧바로 공권력을 행사하죠. 이걸
적시강제. 그래서 적시강제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무 때나 막 한다가 아니라 의무를 명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곧바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요걸 적시강제. 그리고 요게 행정상 강제집행과 적시강제가 되겠죠. 일단 개념됐고, 다음은 이제 우리가 2번과 3번은 요거죠. 그럼 대집행을 한단 말이야. 불법 건축물 강제 철거는 절차가 있어. 그럼 절차가 있는데 어떤 절차가 있느냐? 일단 철거 명령을 하는 것은, 철거 명령은 의무를 명하는 거죠. 자진해서 철거, 일단 먼저 명령을 내려. 그럼 명령받은 내가 그때라도 철거를 하면 굳이 국가가 공권력 행사할 필요 없죠. 그런데 안 하면 이제 이 다음부터 철거를 한다. 근데 대집행도 단계를 밟아. 그냥 막 부수는 게 아니라 먼저 경고를 합니다. 야, 너 왜 철거 명령 받고 철거 안 하냐? 언제까지 철거 안 하면 강제로 철거할 거다. 빨리 해! 라고 경고를 하는 걸 계고라고 해. 경고 받았는데 내가 철거를 하면 거기서 끝나. 안 하면은 그 다음 단계 통지하죠. 최후 통첩. 몇 월 며칠 날 누가 철거 실시한다. 비용은 얼마 될 내용이다. 각오하라. 이게 최후 통첩한 걸 통지라고 해. 그리고 그래도 아직 늦지 않죠. 하면 끝. 안 하면 이제 실행. 철거라는 얘기는 비로소 요 단계에 와서 실행을 하죠. 근데 철거하고 나도 아직 남아있어. 네가 철거할 거 우리가 철거하면 돈 되겠다. 돈 내놔. 비용 납부 명령이죠. 그래서 계고, 통지, 실행, 비용 납부 명령. 요 네 가지의 단계고는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각각의 단계별로 법에서 어떻게 하라고 규정이 있어. 그거 살펴보는 것이 세부정거죠. 경고한다, 계고, 최후 통첩, 통지, 철거, 실행, 비용 납부, 돈 내놔, 비용 납부 명령. 이게 네 가지 단계를 거치는 거죠. 또 강제징수도 자주 빈번하기 때문에 비슷한 구도죠. 일단 과세 처분을 했어. 과세 처분했는데 국민들이 세금 안 내죠. 아까 이제 예를 들었던 거죠. 오늘 6월 29일 여러분들 세무서장이야. 과세 처분을 적법하게 했죠. 7월 31일까지 납부기를 정했어. 그때까지 대부분 내죠. 근데 7월 31일까지 세금을 안 낸 사람, 이걸 세금을 연체한 걸 체납했다고 하죠. 체납자가 있어. 어떻게 강제징수하냐? 먼저 독촉을 해. 야, 너 왜 납부기 안 치는데 세금 안 내냐? 언제까지 세금 안 내면 너 재산 빨간 딱지 붙이고 강제집행 들어갔다 빨리 세금 내! 라고 탁달하는 과정을 독촉을 해. 빚독촉을 하듯이 국가도 국민한테 돈 받을 때 독촉을 하죠. 그리고 독촉했는데 내가 세금 못 내. 그 다음 단계 우리 집에 들이닥쳐서 빨간 딱지 붙여. 이걸 압류라고 하죠. 압류했는데 여전히 세금 못 낸다, 안 낸다. 그럼 이제 팔죠. 공매, 경매를 통해서 파는 걸 공매. 그리고 팔고 나서 돈 생겼을 때 청산하는 절차죠. 그래서 정산하는 절차를 청산 또는 충당이죠. 그래서 또 내절차, 도갑공초 요 네 가지 단계를 순차적으로 밟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게 밑에 대집행위 절차, 강제징수자 기략적으로 정리했죠. 자세한 내용은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일단 뼈대만 쭉 한번 보는 거죠. 그럼 이건 다 여전히 국가가 국민에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후속 조치들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적시강제가 나오죠. 적시강제는 적시 목전에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 시간적인 여유 쪽에서 곧바로 공권력 행사해 얘가 있죠. 감염병 환자에 대한 강제격리. 이게 적시강제의 가장 대표이죠. 그리고 행정조사라는 개념입니다. 행정부가 필요한 거 조사입니다. 세무조사. 세무조사를 왜 합니까? 조사하간 내용을 바탕으로 과세 처분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행정작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현장조사. 여러분 현장에 직접 나와보는 거예요. 문서열람, 시로채취죠. 이런 것들이 다 행정조사인데 이건 행정조사 기본법이랑 법령에서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자, 그러면 사장 행정부는 이제 다리 한번 건너서 과거 의무 위반은 사고적 제재가 되겠죠. 내가 청소년한테 술을 팔만한데 술을 팔았죠. 의무 위반을 한 거죠. 그건 뭐야? 이거 문을 닫게 하는 건 강제집행이야. 그런데 의무 위반 행위는 과거 이야기니까 이거 뭐 할 수 있지? 벌 주는 거죠.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행정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의무 위반에서 제재죠. 처벌, 제재를 우리가 행정벌이라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형벌이죠. 질서벌, 이건 우리가 일상생에서 과태료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죠.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면은
과태료 부과되는 거죠. 그러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핀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죠. 요걸 질서벌, 그러니까 행정형벌과 질서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이고, 통고처분은 조간 출도경 특수한 행정형벌 부과 절차가 되죠. 형사소송을 대신해서 일정 금액의 일정한 벌금 또는 과료를 명하는 걸 통고처분이라고 한다. 됐고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되는 행위를 질서위반행위죠. 금연구에서 담배를 피운 거, 또 불법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되죠. 그래서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운 행위, 불법 주차, 무단횡단 이런 의무 위반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죠. 이걸 질서위반. 그래서 이것도 3장에서 4장에서 다루고, 5장 새로운 수단, 요거는 그냥 기타 등등에 해당되는데 용어를 단어장처럼 모았는데 이거는 뭐 실제 시험에서도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일단 용어만 한번 봐두시고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3편 행정의 실효송화구선도 이렇게 쭉 정리가 되는 것이고, 자, 이제 마지막 4편 행정구제죠. 행정구제로 갑시다. 구제는 국가 간 행정작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격을 하는 과정을 행정구제라고 하는 거죠. 그럼 행정구제도 보다 근본적으로 둘로 나누어져. 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권리구제받는 사전적 권리구제 수단이 있죠. 행정절차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다만 행정절차는 행정절차법 법령에서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행정구제하면 이제 사후적 권리구제를 중심으로 한다. 그럼 사후적 권리구제는 다시 두 가지, 국민들이 구제받는 두 가지는 돈으로 구제받는 걸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전한다. 손해전보라고 해. 행위를 직접 다툰 걸 행정쟁송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는 어떤 공통점? 사후적 권리구제는 공통점. 차이점, 돈으로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전한다. 돈으로 구제받는 것을 손해전보. 행정행위를 직접 다툰 걸 행정쟁송. 두 가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다시 또 둘로 나죠.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그리고 행정쟁송은 다시 두 가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나눠. 그러면 일단 또 트리가 한 번 더 나눠줬으니까 공통점 차이점이 있겠죠? 그럼 행정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은 돈으로 구제받는 사후적 권리구제랑 공통점. 차이점, 손해배상은 국가 간 행정작용이 위법한 행정작용이에요.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정작용, 위법적법의 차이겠죠. 그리고 손해배상은 고의과실 요건의 유책이죠. 고의과실 요건한다 유책, 고의과실 요건하지 않는다 무책.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배상과 보상은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책에서도 이거 아주 핵심적인 걸로 구분하죠. 위법과 적법 둘로 나눈다. 고의과실을 요건한다 유책이냐 무책이냐 이걸 가지고 구분하죠. 반면 행정심판과 소송은 행정쟁송이고 사후적 권리구제랑 공통점. 차이점. 행정심판은 행정부의 잘못을 행정부 안에서 자체적으로 잘못된 거야. 원래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행정부 안에서도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걸 행정부가 하는 재판을 행정심판이라고 하죠. 반면 소송은 행정부의 잘못을 사법부에서 받아들인 걸 행정소송. 그러니까 심판과 소송은 행정부 잘못을 행정부에서 받아줍니다. 행정부 잘못을 사법부에서 받아줍니다. 이걸 가지고 구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 각각의 두 가지인데 수어학적으로는 손해배상이 좀 더 비중이 있고 손실보상도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 조금 어려워. 심판과 소송도 요 소송이 압도적으로 중요하죠. 행정소송이 압도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개념인데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있죠. 그래서 제가 행정법에서 제일 어려운 테마이고 중요한 테마인데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테마 특강. 그래서 심화 과정에서 저는 커리큘럼 그렇게 정했죠. 교재는 우리 교재 그대로 보는데 심화 과정에서 더 자세하게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에 보니까 처음에 개설이죠. 행정구제, 권리구제 받는 과정을 말하죠. 근본적으로 두 가지. 사전과 사후로 나오는데 사전은 행정절차, 사후는 손해전부 행정쟁송이죠. 그리고 손해전부는 다시 배상과 보상, 쟁송은 심판과 소송이죠. 그러면 손해배상은 밑에 개념
국가가 자신의 직무 수행과서 위법 진하게 했던 걸 위법하게 국민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국민들이 국가 등이 국민에게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이죠.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이죠. 금전 동그라미 위법과 금전이 되겠죠. 그 밑에 박스 배상과 보상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첫 번째 까만칸 위법 진하게 동그라미 적법 진하게 동그라미 두 가지가 가장 근본이고 두 가지 나머지 비교되는 부분은 나중에 심화 때 보도록 하고 그리고 손해배상을 아우르는 일반법 국가배상법에서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 절차를 규정한 법이죠. 국가배상법을 보니까 다시 두 가지로 나눠 사람이 잘못한 거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행정 사람이 잘못 그리고 물건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상적 이 두 가지는 공통점 배상이란 공통점 차이점은 사람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 불법행 책임 영조물 물건이죠.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물건의 잘못으로부터 생긴 피해를 돈으로 배상해 주는 게 영조물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공무원의 직무상 한 번이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불법행위 저질렀을 때죠. 7가지 요건 터리로 나눕니다. 그래서 공직, 집고, 위, 손인 7가지죠. 그럼 이 각각의 요건별로 판례가 막 등장해요. 그럼 판례가 등장했는데 출제가 되는 포인트는 단순히 공무원으로 본 거, 안 본 거, 직무행위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직무집행관에서 인정한 거, 부정한 거, 고의과실 인정, 부정, 법령 위반을 인정한 거, 부정한 거, 손해가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거, 인과응지 그 판례들이 막 쭉 주어지거든. 그래서 근데 그는 기본적인 기준들을 트리노트로 만들어놨죠. 그냥 눈으로만 확인해서 보시고 자세한 건 국가배상법 들어가서 보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 이것도 영조물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4가지입니다. 공설손면 4가지 요건별로 나오죠. 4가지별로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설치 관리 하자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손해에 포함되는가 안 되는가, 그리고 면책 사유가 인정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도 다 판례 사유죠. 그래서 손해배상은 국가배상법은 이거는 판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갈수록 쉬워져요. 왜냐하면 판례의 결론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특징이 있다고 보시고 자 3장 행정 손실보상은 적법 무책이 되겠죠. 그래서 적법한 공권적 행사에서 국민에게 재산권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 이게 손실보상이죠. 배상과 보상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위법인가 적법인가죠. 그러는 헌법 제23조 조항이 있어. 그래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사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라 라고 돼 있죠. 그리고 손실보상도 역시 공적재의 특보 요건 6가지 나오죠. 각각의 요건별로 판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판례가 인정, 부정 요거 찾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보상을 금지 요건을 갖추면 기준 정당하게 보상을 해. 정당 보상의 기준은 공시지가가 기준이야. 방법은 현금 보상이죠. 그래서 보상을 할 때는 정당하게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의 기준은 공시지가 기준이야. 보상의 방법은 현금 보상이 원칙이죠. 물론 예외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지만 일단 현금 보상이 원칙이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보상 절차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한다. 첫 번째 요건. 그리고 또 리스트 작성한다. 조서 작성. 그리고 세 번째 꼭 협상을 합니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땅이 있다고 해서 국가가 다짜고짜 막 뺏어가는 게 아니라 꼭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협의가 잘 되면 거기서 끝, 협의가 안 되면 공권적 행사에서 강제로 결정돼 그게 재결. 그래서 협의 재결. 그래서 사업 인정, 조서 작성, 협의 재결. 요 4가지 단계를 밟게 되죠. 단계별로 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나한테는 또 본문에서 보시고. 자, 손실보상은 됐고 그다음에 이제 4장 행정심판이죠. 행정심판은 행정부의 잘못을 행정부에서 바로잡는 거죠. 요게 행정심판. 3가지가 있습니다. 취소, 무효, 의무이행 심판 3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개념 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행정심판의 개관도죠. 요거는 뭐 일단 눈에 잘 안 들어오죠. 일단 등장하는 사람 3사람이야. 청구인,
재판을 심판을 청구하는 국민이야. 피청구인, 청구를 당한 사람이 행정청 여러분들이야. 그리고 둘이서 행정심판위원회라고 하는 심판기관위원회 앞에서 잘못을 따져. 그리고 심판이 진행된 단계에서 크게 세 단계, 밑에 요건심리, 본안심리 재결, 요 세 단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건 파트가 가지가 많죠. 재판도 그렇고 심판도 그렇고 소송도 그렇고 이건 들어가기 전에 요건을 아주 깐깐하게 따져봐. 깐깐하게 따져보는데 이거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이죠. 일단은 틀만 잡아놔. 안에 이제 제가 트리노트로 끌고 오기는 했는데 요거는 일단 심판은 등장인물 크게 3명. 심판을 청구하는 국민을 청구인이라고 해. 청구를 당하는 행정청을 피청구인.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 3명이라고요. 심판이 진행된 단계는 크게 3단계. 요건심리, 본안심리, 요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3단계 중에서는 첫 번째 요건심리 파트가 가지가 많이 뻗쳐져 있는 걸로 보니까 상당히 중요하다. 일단 그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어. 그래서 그 정도 보고 자 마지막 소송이죠. 소송은 행정부의 잘못을 사법부에서 바로잡는 걸 행정소송이라죠. 그래서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에서 위법하게 권리나 법률상 침해 줄 위법 동그라미죠. 그랬을 때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에 대해서 심리판단, 법원이 판단하죠. 그래서 심판과 소송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행정부의 잘못을 행정부에서 바른다 심판, 행정부의 잘못을 사법부가 바른다 소송. 요게 되겠죠. 그리고 소송의 종류. 자, 소송의 종류는 요거는 한 번 정도 보시고 나중에 이제 올인을 하면 오리엔테이션 한 번 더 하긴 하겠지만 먼저 선행이라고 생각하시고 크게 2가지야. 주관적 소송과 객관적 소송을 알아. 주관적 소송은 개인의 권리나 이익을 구제하는 소송을 말해. 객관적 소송은 잘못된 행정작용을 바로잡겠다는 행정의 적법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행정소송 중에서 주관적 소송은 개인의 권익 구제라는 사익 실현을 주목적으로 해. 반면 객관적 소송은 잘못된 행정작용을 벌였다. 공익이죠. 마지막까지도 공익 사유가 납니다. 공익 실현을 위한 소송이다. 당연히 행정소송의 핵심은 주관적 소송. 이게 거의 98% 이상 주로 주관적 소송을 중심으로 해. 객관적 소송 개념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2가지로 쪼개지는데 주관적 소송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객관적으로 민기죠.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이죠. 항고소송은 행정작용 중에서 특히 행정행위, 아까 처분이죠. 처분 등을 다투는 권력관계에 대한 소송을 항고소송이라고 해요. 반면 당사자 소송은 비권력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죠. 그래서 법률관계, 수평적인 법률관계에서 생긴 분쟁을 다툰 소송을 당사자 소송. 그러니까 굳이 그림을 그린다면 항고소송은 국가가 국민한테 공권력을 행사하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치받는 소송. 그럼 아까 행정작용 중에서 권력적 작용의 대표가 행정행위죠. 그래서 항고소송은 행정행위 위법, 적법 여부를 따지는 소송을 항고소송이라고 해. 반면 당사자 소송은 비권력적인 관계를 아까 관리관계를 했었죠. 국가 국민 수평적인 대등한지에서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 이걸 당사자 소송이라고 해. 당연히 행정소송은 이 주관적 소송, 항고소송이 핵심적인 사항이 되겠죠.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개인의 권리구제보다는 잘못된 행정작용을 바로잡겠다. 그래서 민중소송은 민중이 떼거주는 거야. 지금 한참 논의되는 선거, 투표, 주민소송 이런 것들은 개인의 권리구제보다는 잘못된 선거를 바로잡겠다. 투표 과정에서 부정행위 있을 때 바로잡겠다. 이게 민중소송이야. 그러니까 우와서 소송을 제기해줘. 이게 민중소송. 기관소송은 국가 기관끼리 싸움 붙은 거죠. 그러니까 행정소송의 99.9%는 국민이 재판 청구하고 행정청이 방어하고 판사가 재판하는데 이 기관소송은 행정기관끼리 국가기관 상원에 서로 권한을 놓고 다툼이 생길 때 생기는 분쟁을 해결하는 게 기관소송인데 이거는 그냥 개념만 보면 돼. 그 개념도 시험에 거의 안 나와.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고 그럼 결국 위에 있는 항고소송과 당사소송 중인데 이 중에서는 항고소송이 또 핵심이야. 그래서 3가지로 하죠. 취소,
무효, 부작위. 취소 소송과 무효 확인 소송은 아까 우리가 개념 중에 여기서 지워지긴 했는데 뭐였지? 위법한 행정작용을 두 가지의 효력으로 나눴죠. 뭐하고 뭐로 나눴더라? 효력이 처음부터 없는 걸 무효라고 했죠. 효력이 일단 인정되고 공정력,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걸 취소죠. 근데 취소는 행정청이 스스로 직권으로 취소할 수도 있지만 싸워서 바로잡는 거죠. 이게 쟁송 취소 소송이 되겠죠. 무효 확인 소송은 무효임을 확인받는 소송이죠. 그리고 부작위는 안 하는 거야. 행정청이 뭘 해야 되는데 자기의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걸 부작위라고 하죠. 부작위가 위법 확인 소송을 받는 것이 되겠는데 이 셋 중에서는 이 취소 소송이 또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아. 그래서 행정소송의 주류 라인은 주관적 소송, 주관적 소송 중에서는 항고소송, 항고소송 중에서는 취소소송이 되겠죠. 그래서 행정소송 교재에서 보면 한 50페이지가량 되는데 그중에 취소소송이 120페이지 거의 다야. 그럼 나머지 30페이지에 드는데 그럼 얘들은 뭐 물어보느냐. 특히 무효나 부작위는 취소소송의 조문이 거의 대부분 그대로 정돼. 이걸 준용된다 하죠.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어. 그것만 보면 다른 것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각 파트별 지문으로 정리한다면 한 5개에서 10가지 정도 테마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 돼. 당사자 소송은 좀 거리가 좀 더 멀죠. 수직이냐 수평이냐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다른 게 있어. 그것도 그 다른 거 몇 가지를 잘 보시면 돼. 민중이나 기관은 더 멀죠. 그래서 이건 시험 문제 잘 안 나와. 그냥 개념 정도만 가볍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트리노트로 나와 있고 각 개념들 밑에 적어놨죠. 그래서 주관은 개인의 권리 구제, 사익 실현이죠. 항당으로 나누고. 즉 객관적 소송은 적법성 확보죠. 민기가 되겠죠. 그리고 밑에 항고소송은 처분 부작위죠. 처분을 다투는 거죠. 당사자 소송은 수평적인 법률 관계. 민중소송은 자신의 이익과 관계없이 지금 우리가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 개인의 권리 구제보다는 잘못된 행정작용을 바로잡겠다는 뜻에서 하는 거죠. 민중소송, 선거나 투표 관련된 거죠. 그리고 기관소송은 기관 상호 간의 권한 분쟁이 되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 핵심은 항고소송, 그 중에 또 핵심은 취소소송이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취소소송의 개관도가 또 그래 이제 마지막 트리가 되겠죠. 그럼 이 취소소송도 아까 행정심판과 구도는 동일해. 그래서 취소소송에 등장하는 사람 일단 3명이야. 재판을 청구하는 사람 우리가 원고라고 표현해. 재판을 청구해서 원고라고 하고 재판을 고함을 당한 사람 피고죠. 그러면 행정부에서 원고는 누가 되겠어? 국민이야. 재판을 청구해서 국민이다. 다만 국민은 그냥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익이 침해된다. 아까 이익 중에서 2가지 나눴던 걸 기억나나?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법률상 이익. 법적으로 보호되는 걸 반사적 이익이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률상 이익 있는 사가 소송을 제기해야 돼. 행정청을 상대하죠. 그런데 트리노트상으로 위에 빠지는 게 법원이야. 그래서 요 삼각형 꼭지점 되는 위에다가 법원 이렇게 임의적으로 추가해서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등장한 사람 역시 3명이야. 재판을 청구한 사람 국민, 원고라고 표현해. 고함을 당한다. 행정청을 피고라고 해. 그리고 둘이서 누구 앞에서 싸운다? 판사자 앞에서. 그러니까 트리노트 보니까 봐. 원고 피고 있죠? 그리고 저 위에 삼각형 꼭지점 되는 데다 법원이라고 이렇게 적어두시면 재판에 등장한 사람은 크게 3명이죠. 3명. 그리고 재판이 진행된다는 게 이것도 3단계. 아까 심판하고 구도가 비슷해. 재판은 서론, 본론, 결론. 서론에 해당되는 요건, 본론에 해당되는 게 본안, 결론에 해당되는 게 판결이 되겠죠. 그래서 3단계. 다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건 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책에 보시면 트리노트죠. 트리노트 보시면 요 위쪽 라인에 약간 작은 네모들이 있죠. 요게 각각의 요건들이야. 법률, 원고 적격, 원고가 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이죠. 그리고 협의의 소익, 오른쪽 피고 적격, 피고가 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이죠. 그리고 위에 재판 관할, 그리고 대상 적격, 그리고 오른쪽 위에 행정심판 전치주의 제소기간, 그리고 가구제, 기타 등등이죠. 요 위쪽 라인이 소송 요건인데
이 요건 파트가 거의 행정소송의 핵심적인 내용이야. 다만 나중에 이제 교재를 보면 알겠지만 요 위에 있는 내용들은 반 이상은 우리가 1편, 2편, 3편에서 봤던 내용들이에요. 앞에서 봤던 걸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뒤에서 보는데 앞에 봤던 것이 근데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장치를 제가 책에 심어놨어요. 연관 페이지를 다 적어놨거든요. 나중에 책이 있으면 또 한 번 더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오늘 수업하는 건 올인원 수업 들을 때 아마 다음 주 이제 우리 개강을 하잖아. 개강을 하면 그때 요 한 번 더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한 번 들었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죠. 다음 주에 처음 오는 학생들은 또 처음부터 이 작업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요 자료 가지고 뭐 대충 어렴풋하게라도 밑그림을 잡아가지고 한번 선행학습을 한 거니까 아마 다음 주 이제 개강할 때 요거 설명을 한 번 더 하면은 복습하는 겸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다음 주에는 오늘 이제 자료만 한 것인데 교재를 가지고 하면 교재를 가지고 좀 더 입체적으로 눈으로 익힐 수 있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윗부분이 중요하고 본안 심리나 판결 부분은 상대적으로는 중요도가 좀 떨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틀이 놓도록 되죠. 깨알 같은 글씨는 현재는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어느 정도 실력을 쌓고 보면 이 트리가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이 트리가 이제 흐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중수, 고수의 판정이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요거죠. 자, 그래서 요까지. 그래서 사실 2시간 안에 이거 다 설명을 하기가 상당히 좀 빡셌습니다. 빡셌는데 일단은 대충이라도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가 될지 몰라도 기본 개념들, 흐름들을 봤죠. 그럼 이제 정리. 오늘 이제 행정법, 결국 다시 앞으로 올라갑니다. 행정법은 4가지의 큰 대륙이다. 1편, 2편, 3편, 4편. 대륙의 큰 명칭. 1편은 행정법 소리인데 4글자 법치행정. 행정은 법에 따라야 된다. 두 번째 큰 대륙 행정작용. 각종의 액션을 취한다. 그게 전반전. 전반전 끝나고 하퍼타임 때 행정작용을 평가해. 평가는 둘 중에 하나.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못했다. 기준이 되는 게 법이죠. 그럼 이 행정작용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국민들 적법한 행정작용 받아들여야 돼. 복종을 해야겠죠. 대부분 잘 법을 지켜. 끝. 그래서 행정법 경기의 98%는 전반전에서 끝나. 그런데 그중에 2% 법 안 지키는 국민한테는 국가가 공권력을 한 번 더 발동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죠. 그래야 말빨이 맥히고 그래야 실효성, 공익을 실현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인데 그것도 법에서 정해져 있는 요건과 절차를 받게 되는데 어떤 수단이 있는가? 그게 제3편 실효성 확보. 근데 여기서도 계속 뭐야? 공통점 차이점 있죠? 앞집, 뒷집.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시험은 차이점이 잘 나죠. 근데 그 차이점은 또 뭐야? 내려갈수록 더 디테일하게 나눠지죠. 아까 강제집도 또 4가지로 나눴잖아요. 대리직강은 뭐지? 누구의 자식이야? 강제집행의 자식들이야. 그럼 강제집행의 대리는 다 가지고 있겠지? 형제간에도 차이가 있죠. 그럼 형제간의 차이점, 사촌간의 차이점, 팔촌간의 차이점 이런 것들은 거리가 멀수록 차이점이 더 많이 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다. 이것도 4편도 역시 공통점 사전적 사후 구제라는 공통점 차이점은 사전이냐 사후냐. 사후적 권리 구제는 다시 돈으로 구제받느냐 행위를 직접 다투냐. 얘는 다시 배상과 보상, 심판과 소송. 공통점은 손해전보, 사후적 차이점은 위법, 적법, 유책, 무책. 얘들은 쟁송 공통점, 사후적 권리 공통점 차이점은 심판이냐 소송이냐. 소송은 더 디테일하니까 다시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죠. 공통점, 행정소송, 차이점, 개인의 권익구제냐, 적법성 확보냐. 차이점이죠. 사익이냐, 공익이냐. 시간만 좀 있으면 하나하나 다 공익사익을 매치시키면 되는 거 수업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보완해서 보시고 일단 고마운 거죠. 다시 2가지 이렇게 수직이냐, 수평이냐, 차이점. 수직인데 다시 취소, 무효, 부자. 근데 취소, 무효는 앞에서 우리가 위법할 때 무효 취소 한 번 더 등장하죠. 그거 그대로 또 활용하게 될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거는 공통점 차이점 살펴보는 게 처음부터 그게 계속 그게 일관되게 있는 거죠. 그래서 4편 행정구제법 그리고 1, 2, 3, 4편은 편의상 4가지의 목차로 나눴지만 다 연결고리가 있거든. 그래서 행정법이 어려운 이유는 처음부터 뒤에 걸 먼저 땡겨서 설명해. 또 뒤로 갈수록 앞에 봤던 게 계속 반복돼서 소화돼. 근데 그게 그래서 행정법 처음에 1회독, 2회독 할 때가 제일 힘들어.
왜냐하면 뒤에 개념을 안 배운 상태에서 설명을 해. 또 뒤에서는 앞에 봤던 걸 전제로 설명했는데 앞에 봤던 게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가 행정법 수업이 제일 힘든 상황인데 그걸 잘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체계적으로 잘 극복을 하면 갈수록 쉬워지는 과목이 행정법의 과목의 특성이 그렇거든. 그래서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잘 고려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다음 주에 새로 들어오는 이제 개강할 학생들이 1회독 할 때 여러분들은 2회독 들어간 거죠. 뭐 계략적이지만 어쨌든 한번 쭉 훑어봤잖아. 훑어봤으니까 1회독 끝난 것이고 이제 다음 주 이제 개강을 해서 정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또 교재까지 같이 반복해서 보시면 2회독 들어간과 다른 사람들보다 중에 선행학습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잘 고려해서 볼 거. 아마 이거 동영상으로 촬영돼 가지고 다음 주에 오는 학생들도 이제 요 수업 계속 그 공개 강의 들을 수 있도록 아마 제공을 된다고 하니까 그 뭐 한 번 더 듣고 두 번 더 듣고 하면은 반복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대신 이제 시간 관계상 꼼꼼하게 하나하나 개념을 정확하게 다 설명을 하지 않고 대충 흐름만 설명했던 부분은 여기 본문 보면서 내용을 보완해서 보시도록 하면 되겠죠. 예, 이상으로 행정법 기본 개념들, 기본 흐름들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주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할 때 교재를 통해서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 들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